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관련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짚는 소식, 또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공구, 뉴스 리뷰, 출발 640, 현장 13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낚싯배 전복 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촉구되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나 편의점 시판약 추가 등의 논의가 부처 간 혹은 이익단체 간 의견의 차이로 갈등을 빚은 한 주였습니다.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부비선과 충돌한 낚싯배가 전복돼 사상자를 낸 뒤 뉴스 공구, 뉴스 초점에서는 사회부 최지숙 기자가 12월 4일과 5일 잇따라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건에 관해 촘촘히 취재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12월 4일에는 전날의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건 당시 해경의 대응, 최근 5년간 낚시 어선의 사고 현황 등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예인한 선체 안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하자 해경과 군이 밤새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졌다며 밤새 중대형 함정 88척과 항공기 16대, 잠수요원 93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 물살을 확인하면서 군과 해경이 342발가량 조명탄을 투하해 살펴보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사건 현장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해경이 사고 접수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놓고 12월 4일 대담과 12월 5일 대담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5일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4일에는 해경이 출동 지시에 4분, 준비에 13분, 이동에 16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보고 절차 때문에 30분씩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반적인 준비와 출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늑장 대응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보다 신속히 출동했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4일에 33분이 걸린 현상을 전한 뒤 5일에는 33분이 걸린 이유를 추가로 취재하여 전해줘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해경이 출항한 보트 주변에 민간 선박 7척이 함께 묶여 있어 이동시킨 뒤 출항해야 했다고 전했는데요. 전용 계류장이었다면 바로 출동이 가능했겠지만 예산 부족 등 문제로 민간 계류장을 쓰고 있는 곳이 많다며 언제든 긴급 상황에 바로 출동 가능해야 하는데 평소 보트 관리나 계류장 문제 등 시스템의 문제가 이번에 노출이 그대로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골든타임에 민감해진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연속해 해당 뉴스를 취재한 기자와 대담을 마련해 풍부한 정보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인 4일에는 오른쪽 상단에 사망 13, 실종 2, 생존 7 자막을 제시해 처음 사건을 접하는 시청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시했으며 4일 방송에서는 최근 5년간 낚시 어선 사고 현황 그래프를 제시해 시각적으로 추가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건이 한창인 가운데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어나며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한다는 해설을 곁들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12월 5일 뉴스 공구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생존자 3명이 선창 1호 내부 에어포켓에서 무려 2시간 43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존자가 에어포켓에 있었다는 보도는 이미 4일에 타 매체에서도 다뤄졌으나 뉴스 공구에서는 에어포켓과 방수폰, 썰물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2시간 40분 이상 버티게 해주었는지 설명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으로 최소한의 전화 통화만 하고 GPS 화면으로 위치를 구조대에 보내는 등 구조대와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는 썰물로 물이 빠지며 에어포켓에 공기가 더 공급되었던 상황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배에 생겨난 에어포켓과 썰물의 위치 등을 그래픽으로 제시해 주어 복합적인 데이터 전달 방법을 활용해 시청자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2월 4일 뉴스 리뷰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각각 40%로 대폭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는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막은 사실을 놓고 초등학교 빈 교실이라는 밥그릇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 법에 제동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반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부처 간 이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나 조율도 없었다며 학부모들의 답답함을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의 인터뷰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사위에서 제동을 건 지 사흘이 지나 보도되었는데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전해 아쉬웠습니다.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에 편의와 효율적 전달을 위해 축약하여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처음부터 축약된 단어로 사용하여 해당 내용이 낯선 시청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피상적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아 벌어진 혼란은 20년 된 일인데 인터뷰 발언으로는 단순히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는 문제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출발 640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짓수를 늘릴지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문가 단체 등과 논의해 왔는데 약사회 임원이 자해소동을 일으키며 결정이 미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소비자 편의성, 의약품 안전성 개념으로 갈등의 원인을 서술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양측의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가지 효능군의 13개 품목인데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에 추가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에 참가한 약사회 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과 함께 약품 종류를 그래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는 약사회와 소비자 입장을 고루 담아내 균형 잡힌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약사회가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해왔다는 점,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단체의 반대 여론에 밀려 소비자 편의성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편의점 판매 허용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설문조사의 주체가 어디였는지, 시기는 언제였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되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현장 13은 12월 5일 한뉴스 코너에 학교 운동장서 아동을 추행한 60대의 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와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사냥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전달된 한뉴스의 첫 소식은 경기도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에서 6살과 9살 여자 어린이를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추행 정도가 약하고 고령이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길 잃은 사냥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으로 들어간 해프닝을 담았습니다.
평창 소방서가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나타난 사냥을 잡기 위해 구조대원 5명을 투입해 포획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이 직접 유리문을 밀고 식장에 나타난 CCTV를 함께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날쌔고 힘이 좋아 구조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한 구조대원의 발언 역시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소식을 스토리텔링하고 있었지만 나도 메달 딸 거양 길 잃은 사냥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라며 자막에 메달 딸 거양이라고 비표준어를 사용해야 할 방송의 의무를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 뉴스라는 소타이틀로 전한 뉴스의 정체성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해프닝으로만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라 두 번째 뉴스와 같은 선상에서 묶일 수 있을지 등을 한 뉴스 소타이틀에 걸맞게 어떤 내용으로 선정할지 제작하는 담당자는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김자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되는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사진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김나연 아나운서와 한상규 기자가 포항 지진을 비롯한 여러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클릭 베스트 컷의 첫 번째 사진은 반갑다 얘들아라는 제목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포항 대지진 이후 큰 피해가 있었던 장성초등학교가 드디어 정상 등교를 시작한 모습이었는데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 수능까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포항 시민들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진 속 선생님들의 밝은 미소와 아이들의 활기찬 등교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또한 지진 이후 학교가 안전에 신경 쓰고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는다는 아나운서의 말에 저 역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를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심각한 표정에 상황의 중대성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설명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신속한 대처를 보여준 청와대의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고각 발사한 그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화성 15호형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갔다가 53분간 95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이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제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육군과 해군이 발사한 미사일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군이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세웠다는 소식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잠든 시간에도 국가가 안보에 있어서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또한 육해 공군에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야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찍힌 이 사진은 예산안 협의를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주먹 쥐고 결의하는 모습을 제안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만 동참하고 야당은 이를 거부한 사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을 기한 내라고 외치면 이제 주먹 쥐고 결의하자. 이게 딱 그 사진이군요. 그렇죠. 주먹 쥐고 결의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세균 국회의장만 이제 의장은 이제 따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공개된 다음 사진에서는 여야 모두가 손을 피고 웃으며 찍힌 사진이 나타났는데요. 두 사진의 대비가 크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승열 기자가 붙인 사진의 제목 주먹이 안 되면 손을 펴고를 듣고는 그 센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이 주먹을 쥐는 것은 이제 곤란하다고 이제 막뭐 손살을 치니까 뭐 나름 노련한 정치인들답게 그럼 주먹이 안 되면 손을 펴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기념 촬영에 응한 모습인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10개월 만에 주인을 찾은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헌재 소장 자리가 공백 상태로 있어 법조계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직후 당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이틀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자 신속하게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김희수 헌법재판관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느낌이실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죠.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밀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으니 새롭게 임명된 헌재 소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화산 분화와 대조되는 여유로운 표정의 소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뒤에 보이는 화산은 아공 화산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분화를 시작해 4,000m 높이까지 화산재가 분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생업을 손에 놓을 수 없는 주민들의 실상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현지 시각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카랑카셈 지역에서 촬영된 모습인데 지난달 26일 오전 6시 20분 사진 속에 보이는 아공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게다가 1963년에도 주민 1,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산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우려스러웠습니다. 10억 톤 이상의 분출물을 뽑아냈습니다. 10억 톤이요? 네. 그 주변 주민 1,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는데요. 또한 발리로 떠난 수많은 여행객이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에 집에 언제 가나라는 말풍선은 여행객의 심정을 짧지만 강렬하게 대변해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4,000m 상공까지 올라간 화산. 다음 주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해리 왕자와 여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 소식이 신문 1면을 장식한 영국 런던 가판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틱한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는데요. 해리 왕자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두 사람이 정말 동화에서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럽지만 이 황금색 청원 반지를 해리 왕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3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큰 거 하나, 양쪽에 작은 거 2개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가운데 그 다이아몬드는 이 커플이 함께 캠핑한 추억이 있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채굴한 원석을 이제 가공한 거고. 다음 주제에서는 보름달인 슈퍼문의 예상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슈퍼문이라는 이름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가장 작은 보름달과 비교해 보여주니 슈퍼문이라는 표현이 훨씬 와닿아 좋았습니다. 덕분에 슈퍼문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달의 모습이 슈퍼문인데 이제 지난달 29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공한 슈퍼문의 예상 모습입니다. 실제 한상균 기자가 슈퍼문의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38만 4,400km인데 그 자정을 좀 지난 4일 오전 0시 47분에는 이 거리가 35만 7,000km 정도로 평균 거리보다 3만 km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사진에서는 평창 올림픽 성화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전국 곳곳에 다양한 성화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자연 학생은 클릭 베스트컷 사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던가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 아공 화산 사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예전부터 발리에 가서 여유롭게 휴양을 즐기는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 클릭 베스트컷 사진을 보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김자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로 얼룩진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엘 센터원 김진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바꾸고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먼저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국가정보원, 이른바 국정원이 과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좀 탈피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국정원법 개정안 중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명칭 변경과 또 직무 영역 개편 부분입니다. 우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다소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죠. 직무 범위에서 또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법 사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국민 생활에 어떤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시키기로 했는데요.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이제 행해졌던 수사 방식을 제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국가안보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 언론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 진보 언론에서는 역대 가장 진전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는 대안도 없이 국정원이 간첩 수사에서 손을 뗀다는 것인가라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와 또 법률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원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면서 절대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보수와 진보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랐는데요. 양쪽의 주장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정원 개정안 중에서 이제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이제 국외와 북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간첩은 누가 잡느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수사권이 없으면 정보 수집이 어렵고 또 정보가 없으면 수사도 불가능하다라면서 간첩은 이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은폐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정보 수집과 수사가 연계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서도 국정원이 여야와 아무 상의도 없이 덜컥 보고부터 했다면서 이제 혼선을 강조했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 협의 없이 덜컥 발표라고 기사의 제목을 쓰고 정치권이 국회를 우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그동안 터져나온 온갖 적폐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면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워서 국정원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이번 개혁이 이제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면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국정원 개혁은 높은 자정 의지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제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국민적인 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원의 경우 그동안 이제 댓글 공작이라던가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또 특수활동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다소 좀 생략되고 전격 개혁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줍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론이 찬반 논란 속에서 이제 어떤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보다 세심한 보완책 마련에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해외 정보기관 사례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경향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 보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라던가 그리고 진지한 대안 마련에 대한 보도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국정원은 해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에 대한 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누구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서 인권 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산하에 CIA가 있고요. 또 법무부 산하에는 FBI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듯 하면서도 이제 협업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죠. 또 독일의 연방정보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좀 숨어 있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에서 정보기관의 권력 집중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언론 보도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보수 언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면서 미국 같은 시스템 도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진보 언론에서는 CIA처럼 해외의 것은 국정원이 하고 국내 것은 FBI처럼 새 기관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서로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좀 트집 잡기나 또 부추기기식 보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어떤 논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이념 대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찬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보도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던지는 어떤 화두들,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경제 이런 이슈들은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좌우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와 연관된 이슈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 어떤 갈등에 집중하는 제목들로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분석해서 논평을 내야 할 언론이 감정적인 보도로, 논조로 보도한다던가 또 여야 정치권 싸움에 동참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도 그렇고 이번 국정원 개정안도 그렇고 어떤 이념 논쟁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입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평가라든지 또 어떻게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등을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그런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엘 센터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